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통보였을 뿐 정식 보고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직원들이 신고리 3, 4호기 납품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씩 이른바 떡값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이 원전 예정 부지를 미리 알고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에 주민을 위해 건설한 골프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여러 건 예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장 운영기관을 국정감사하는 상임위 소속 의원 이름이 예약자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무허가 어선뿐만 아니라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마저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업량을 속이는 방법인데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 턱없이 적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급 요리 싹스핀에 쓰이는 상어 지느러미를 얻기 위해 돌고래가 남획되고 있습니다. 밀렵꾼들은 돌고래 고기를 낚시에 꿰어 상어를 잡는 미끼로 쓰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지방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름난 축제는 수십만 명이 다녀가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일부 축제는 대낮 술판에 호객꾼이 기승을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불순한 목적을 갖고 고객들의 금융 정보를 들여다봤는지, 고객 정보 조회 명단에 국회의원과 신한은행 주요 임원의 이름이 오른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4대 사회학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3대에 걸쳐 경찰관을 배출한 경찰 가족 등 이색적인 경찰 이야기 취재했습니다. 이례적인 10월 태풍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태풍 2개가 연이어 북상 중입니다. 일본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동해와 남해에도 내일부터 강풍이 예상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료를 받는 원격 진료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기술의 현 주소와 논란 알아봅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트스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 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빠진 윤석열 전 수사팀장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윤 팀장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공소장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사장에게 4차례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철 부장이 2번에 걸쳐서 검사장님의 승인을 받았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통보였을 뿐 보고는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2장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거기서 말로 설명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사건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건을 보고 없이 소위 야매로 이렇게 넘어가는. 윤 전 팀장은 또한 공소장 변경은 서면 보고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부장검사 정결이고 검사장께서 구두로 벌써 4번이나 승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법상으로나 또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자신이 모든 걸 결재해왔는데 유독 이 사건만 부장전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검찰 내부의 갈등과 내분이 심각합니다. 윤석열 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수뇌부를 정면 비난했고 수뇌부는 용인할 수 없는 항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윤 전 팀장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거론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절차를 무시하는 검사 본인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팀장은 이어 조 지검장이 이렇게 수사하면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수사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수사 강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 전 팀장의 이 같은 발언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보였고 항명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하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허물들은 치유를 시켜가지고 교정 해석하고 이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입니다. 윤석열 수사팀장 교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박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팀장을 교체한 것은 은폐를 위한 수사 방해라며 외압설을 제기했습니다. 진실 규명은 물론이고 배후의 수사 방해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정치검사를 경질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축소, 외압, 수사 운운하는 것은 검사의 기본 도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도 직접 나서 맞섰습니다.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의 마음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급 정치 공세는 진실 은폐 시도이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 대선 때 댓글에 연루된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강제 진입하지 않은 것은 초동조치 미흡이라고 따졌고 선관위는 당시 명백한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역사 왜곡 등의 논란을 빚은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800건이 넘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8종의 한국사 교과서 모두 829건에 이르는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표현 오류부터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검정 통과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바로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교과서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논란이 뜨거웠던 교학사 교과서가 251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고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순이었습니다. 교학사는 1930년대 명동거리가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다는 내용 등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할 수 있다고 지적됐고 금성출판사의 경우 한반도에 2개의 정부 수립이란 표현이 남한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란 사실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거론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은 8종 교과서 모두 1944년부터 동원된 것으로 보여지도록 기술돼 수정 권고됐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수정 보완 대조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정 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들이 물타기 권고라고 반발하는 데다 북한 인권 문제 등 누락됐다는 사항이 실제 규제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 권고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오늘 6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법 질서를 엄정히 세우는 경찰,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국정기조인 국민 행복을 위해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이 중요하다며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4대 사회악 근절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치안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국민 안정과 사회 발전의 지름길이라며 기강을 흔들고 안전을 해치는 불법 무질서에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엄정하게 대응해서 성숙한 시민 의식과 준법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뒷바라지해온 경찰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고
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5년간 2만 명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 수력 원자력, 도대체 그 비리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한수원 임직원들이 얼마 전 문제가 된 신고리 3, 4호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공문입니다. 임직원 8명이 입찰업체로부터 200만 원씩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처분하라는 내용입니다. 돈의 명목은 임직원 휴가비. 당시 건설본부장과 기술처장, 건설처장 등 임원과 핵심 간부 8명이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입찰업체 상임 고문으로 전직 한수원 설계기술실장이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즉시 직위 해제를 했으며 현재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신고리 3, 4호기의 원자로 냉각용수 건설을 담당했는데 예상가의 98%에 근접한 가격을 써내 최저가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구조에서 예상가의 98%로 낙찰을 받는 것은 내부 정보가 없으면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담합이 있기 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종의 협의가 있어, 사전 협의가.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상가를 100% 맞춘 입찰도 8건이었습니다. 신고리 3, 4호기 계약에 비리가 없는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한수원 임직원들에게 뿌려진 떡값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원전 부지가 들어설 곳에 땅을 사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서 1km 남짓 떨어진 농지. 배나무 아래엔 잡초가 무성하고 고구마도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지 입구 철문의 쇠사슬은 한동안 오간 사람이 없는지 잔뜩 녹슬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가손이 그대로 있다니까 손도 안 대고. 한 50년 됐어, 나왔습니다. 7,400여 제곱미터의 이 땅은 47살 이모 씨 등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0명이 신고리 제2건설소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6월 사들였습니다. 똑같은 지분은 나눴지. 1000제곱미터 이하면 주말 체험이거든요. 모두 6억 6천만 원에 산 이 땅은 얼마 안 돼 5, 6호기 원전 부지에 편입된다는 계획이 알려지며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비밀리에 이용한 땅 투기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한수원은 감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내부 정보를 알고 땅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수원 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적용하게 된 2009년 11월 전까지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고 한수원은 이를 근거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없다라는 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투기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건 아니었다며 적용할 수 없는 법규로 수사 의뢰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수원이 엉뚱하게 수사를 의뢰해놓고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수원은 윤리 규정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인천 쓰레기 매립지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어진 골프장이 있는데 개장도 하기 전에 공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약자 명단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올라 있습니다. 남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위에 예산 600억 원을 투입해 건설된 대중 골프장입니다. 아직 개장하지 않아 일반 주민들은 골프를 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못 올라가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지. 하지만 평일 휴일 구분 없이 여유롭게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수도권 매립지 측은 캐디 교육을 위한 선수와 유관기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골프장 캐디 교육 계획서입니다. 지난달 23일과 30일 등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28일부터 사흘간은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의 이름도 발견됩니다.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들입니다. 인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입법조사처 공무원도 여럿 등장합니다. 캐디들의 교육 일지를 보면 인천시 공무원들의 부인들은 스스로 황제 골프를 쳤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은 다음 주 열리는 매립지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노위 소속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던 시기였습니다. 진짜 잘할 기간이다.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걸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거죠. 예약자 명단과 관련해 이름이 등장한 의원들은 모두 직접 골프를 치지 않았다며 보좌진에게 지역 유력 인사의 부탁이 들어와 예약만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오늘 경찰의 날인데 경찰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경찰관이 여성을 둔기로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도주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다세대 주택.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집에 있던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성이 여성을 붙잡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30분쯤 뒤 남성은 황급히 어디론가 사라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머리에 피를 흘리는 여성을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화면 속의 남성은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윤모 경사. 어제 저녁 6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여성을 찾아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달아났습니다. 치러져서 피가 약간 머리에 있는데 때렸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윤 경사는 1년 전부터 이곳을 수시로 들락거렸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 여성과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분이 목소리가 크고 남자분 목소리도 들리고 다투는 그런 것도 들리고. 피해 여성은 두개골이 함몰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윤 경사를 전국에 수배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서해바다 고기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해경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조금 내면 풀려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아봐라 이런 배짱입니다. 정동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쇠덩이와 흉기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최대 2억 원의 무거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합법적으로 우리 수역에 들어온 허가선들. 조업 허가를 받은 양보다 실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 어선입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잡힌 고기들이 선창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보고된 양은 실제 어획량의 40분의 1 수준인 130kg. 적발된 중국 어선 대부분이 이런 허가선인데 벌금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잡혀온 선장은 느긋하게 팔짱을 끼고 잠을 잡니다. 어렵게 중국 배에 올라탔어도 통역이 없어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 흑산도나 목포항까지 가는데 어업 지도선의 기름값만 1,300만 원입니다. 한 척, 두 척이 나와갖고 이 배들을 많이 단속한다는 건 좀 힘듭니다. 원래 민물고기를 선호하던 중국인들에게 해산물이 새로운 먹거리로 인기를 끌면서 중국의 1인당 연간 해산물 소비량은 2000년에 11kg에서 지난해 26kg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벌금보다 더 큰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법을 일삼고 있는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우리의 소중한 어장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 한 곰탕집 사장이 1,000억 원대 매출 올리고 있는 신라면 블랙은 자신의 비법을 훔쳐서 만든 것이라며 농심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농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성민 기자입니다. 농심이 내놓은 고급 라면 신라면 블랙. 곰탕 맛이 가미된 이 라면을 출시하기 전인 지난 2008년 농심은 유명한 곰탕집 사장 이모 씨에게 사업 제휴를 권유했습니다. 55년째 내려오는 곰탕 국물 제조법을 활용한 라면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농심 임직원들은 이 씨의 가게를 수차례 찾아 사업을 의논했지만 계약을 미루기 시작했고 농심의 말만 믿고 설비를 늘린 이 씨는 결국 도산했습니다.
이 씨가 망한 뒤 농심은 뚝배기 설렁탕, 신라면 블랙을 잇따라 출시했는데 내 건강을 위하여 신라면 블랙. 라면 맛을 본 이 씨는 자신의 곰탕 맛을 빼앗아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진짜 가부했구나 하는 걸 영월에 비극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패소했습니다. 장비, 분말 원료, 분말 제조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회사가 다른 사람의 제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심이 맛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샥스핀 요리에 쓸 상어 지느러미 얻느라 애꿎은 돌고래들이 무차별 포획되고 있습니다. 상어 낚시 미끼로 쓰기 위함인데 이 돌고래를 잔인하게 잡는 실태,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간과 친숙한 돌고래들이 어선에 몰려들자 어부들이 기다렸다는 듯 작사를 내리꽂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돌고래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막대기로 때린 뒤 작은 덩어리로 해체해 상어 잡는 낚시 미끼로 씁니다. 비싼 고등어 미끼 대신 덩치 큰 돌고래를 잡아 미끼로 쓰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To 15,000 dolphins per year being very conservative. Overfishing of the sharks is taking the species to a level of danger of extinction. 이렇게 잡은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은 중국에서 원산지 표시 없이 한 그릇에 우리 돈 6, 7만 원에 팔립니다. 20여 개의 샥스핀 재료 점포가 몰린 베이징 해산물 상가도 이미 저가의 남미산 샥스핀이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샥스핀 유통량은 14,000톤. 이 가운데 95%가 중국과 대만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올 초 부패 척결 운동으로 움츠러들었던 중국의 샥스핀 요리집이 최근 하나둘씩 다시 문을 열면서 애꿎은 돌고래도 계속 희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난방철이 다가오면서 중국 전역이 스모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난방을 시작한 하얼빈시는 하루 만에 스모그에 휩싸여 도시 전체가 비상이었습니다. 베이징 고지룡 특파원입니다. 우연 스모그가 하얼빈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가시거리가 10m도 채 안 되면서 신호등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가용 이용 대신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몰렸지만 이마저 운행이 차질을 빚으며 곳곳에서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하얼빈 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늘 휴교에 들어가는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我们今天早晨一起床，很多人的感受是跟我一样的，感觉好像雪季到来了，窗户上都是白茫茫的一片。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일부 구간은 아예 폐쇄됐습니다. 오늘 하얼빈시의 최악의 스모그는 쌀쌀해진 날씨에 어제 첫 난방을 시작하며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시도 다음 달 중순부터 난방을 시작합니다. 대도시들마다 난방용 석탄 사용을 줄이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올겨울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롱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각종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글을 읽으면 10초 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등의 사생활 보호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일급 기밀의 미션을 수행하는 주인공이 지령을 확인하자 메시지가 5초 후 자동 폭발합니다. 첩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장면이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회사 동료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자 10초 뒤 글이 사라집니다. 이미 주고받은 글이나 사진은 절대 남겨놓지 않는 사생활 보호 메신저가 최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저장하면 즉시 상대방에게 알려 몰래 가로채기도 차단합니다. 실수로 했던 말이나 아니면 지우고 싶었던 말들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바로 삭제가 되니까 제가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에 수명을 정해두면 때맞춰 시한폭탄처럼 사라지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내가 보존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보존을 하는 거고 한 달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 한 달이라고 하는 타이머를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선 일정 시간 후 자폭하는 사진 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이유는 내년에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추진 중인 상황. 한번 인터넷에 올리면 영원히 남는 디지털 시대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술이 역설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요즘 지역 축제 참 많습니다. 한 해 수천 개에 이르는 지역 축제가 열리고 특히 가을에 집중적으로 몰리는데요. 문제는 이 많은 축제들이 얼마나 특색 있고 또 실속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지역 축제의 현실, 먼저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사적으로 달아나던 연어를 마침내 움켜쥐었습니다. 두 손에서 펄떡이는 커다란 물고기, 얼굴은 기쁨으로 달아오릅니다. 외국인 수백 명이 참가할 정도로 해외에 입소문도 났습니다. 와, 너무 다르다. 자본심이 있어야지. 필요 없으니까 못하고요. 서울 마포에선 새우젓 축제가 한창입니다. 자, 강정젓갈 추적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김장에 쓸 새우젓을 고르고 시끌벅적한 시장 분위기를 느끼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이 축제에 작년엔 47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약 12억 정도 팔았습니다. 새우젓만. 탄지에서 1년 팔 거를 여기 오면 다 판다는 그런 소문까지. 이처럼 잘된 축제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광부가 한국 대표 축제로 선정한 진주 유등축제엔 올해 270만 명이 몰려 1,5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브라질의 리우 삼바 축제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나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는 축제만으로도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죠. 축제의 개수로는 우리나라도 상당해서요. 매년 2,400개 이상의 축제가 열리니까 하루 7개꼴로 축제가 열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한 축제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과와 한우 축제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한 도립공원 주차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축제장으로 잡았지만 다들 축제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칩니다. 중앙무대에선 노래자랑이 한창인데 관객은 채 10명이 안 되고 오히려 한우와 관계없는 동물 전시관의 구렁이와 원숭이에 사람이 몰립니다. 인구 8만 명이 안 되는 이곳 문경에서는 올해만 8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또 다른 축제 현장. 아파트 옆 주차장에 초대형 포장마차가 들어서 대낮부터 술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건 좋은데 주민들한테 여기 아파트 이거 다지잖아요. 관광객은 별로 없고 호객꾼만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축제 나름의 특징이 없으니 대부분 비슷비슷한 먹거리 특판 행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을이 오면 바닷가 19곳에서 일제히 전어나 대하 같은 수산물 축제가 열리고 한우 축제는 10곳, 사과 축제도 6곳에서 열립니다. 겨울에는 얼음에 구멍 뚫고 물고기 잡는 축제만 10여 개, 봄이 되면 벚꽃 축제도 수십 개나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같은 축제들이 있어서 그 지방에 그 특정한 어떤 축제가 그렇게 있었으면. 전국적으로 2,400개가 넘는 이런 축제에 한 해 예산 2,600억 원이 쓰입니다. 급기야 정부도 난립한 지방 축제를 정리하고 비슷한 축제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행사 축제가 사치성 행사로 개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성 행사보다 고유의 지역색과 문화가 녹아든 축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정부의 해직교사 배제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사흘 뒤에 전교조는 법 외 노조가 됩니다. 주윤미 기자입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해직 조합원 배제 명령에 대한 거부를 선택한 것이고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과 전교조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사무실 임대료 등 5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의 중단, 그리고 단체 협약 교섭 체결권 박탈 등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전교조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국제노동기구 제소와 유엔 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적 투쟁과 함께 연가 투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는 어디까지나 현행법 준수의 문제라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전교조를 없애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교육부 역시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통보받는 즉시 전임자 77명에 대해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면 징계를 내리겠다며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전교조 간의 갈등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금감원 검사역들이 긴급 파견된 오늘 예정에 없던 특별검사에 신한은행 본점은 온종일 어수선했습니다.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도 계속 업무들을 해야 되고 항상 과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한은행은 2010년 4월부터 6개월간 매달 20만 건 안팎의 고객 정보를 조회했는데 야당 중진 의원들과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거래 정보를 많게는 수백 번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당시 신한금융지주는 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민주당은 영덕 포항 출신 모임인 영포라인이 라 전 회장을 감싸준다고 문제 삼던 시기입니다.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정보를 무단 조회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순한 목적을 갖고 고객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봤는지와 불법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경위 등을 조사해서 신한은행은 자료에 나온 인물이 정치인과 동명이인이고 금융거래 조회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최근 3년 사이 이미 2번이나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계좌 불법 조회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진 아웃 조항에 따라 영업 정지 같은 가중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네, 경찰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건이 종종 터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회 안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경찰관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 이색 경찰로 뽑힌 분들을 박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울퉁불퉁 터질 듯한 팔뚝. 배에도 군산 한 군데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 57살인 윤한식 경위는 보디빌딩 대회에서 10번이나 우승한 이른바 몸짱 경찰입니다. 강한 체력만큼이나 범인 검거 실력도 뛰어나 35년 경찰 생활 동안 42번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20대 성추행범을 수갑에 권총까지 찬 상태에서 800m를 쫓아가 붙잡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체력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범인 검거에 예방에 순찰 이렇게 너무나 좋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이지선 경사는 뼈대 깊은 경찰 가문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형제 5명 가운데 4명이 경찰이었고 30년 동안 경찰로 일하다 퇴직한 아버지 뒤를 이어 경찰이 됐습니다. 3년 전 동료 경찰과 결혼한 데 이어 남동생까지 경찰에 입문하면서 집안에 있는 전 현직 경찰만 8명. 이들의 근무 연수를 다 합하면 146년이나 됩니다. 모두 다 그냥 바르고 조직에 누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찰청은 이 밖에 합기도와 태권도 등 무술 43단인 박형수 경위와 택시 운전부터 특수 무선기사까지 자격증만 100개를 딴 한종철 경위 등 모두 19명을 이색 경찰로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올해 이상하게 10월 태풍이 잦습니다. 태풍 2개가 또 북상하고 있는데 일본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동해와 남해도 강풍 대비해야겠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포항 앞바다 8m 파도가 순식간에 배를 삼켜 선원 11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일본으로 비껴가던 태풍 위파가 국지적으로 만들어낸 동풍이 주범이었습니다. 이 동풍이 오늘부터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7호 프란시스코, 28호 레키마, 잇따라 발생한 두 태풍이 일본 쪽을 향하면서 우리나라 주변까지 거센 바람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쪽 고기압도 시계 방향으로 돌며 바람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동해 모든 바다와 남해 동부 먼 바다엔 내일 소형 태풍급인 초속 18m의 강풍과 5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선 너울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덮치는 침수 피해도 대비해야 합니다. 강풍과 풍랑은 금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남해상과 동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태풍은 10월 현재 28개가 발생해 1994년 34개 이후 19년 만에 같은 기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하늘로 발사된 우주 로켓이 다시 발사 장소로 되돌아오는 일명 메뚜기 로켓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값비싼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 발사에 성공한 나로우 개발 비용의 절반인 2,500억 원이 로켓 추진체 구입에 사용됐지만 분리된 로켓은 모두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을 내뿜으며 로켓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카메라에서 사라질 듯한 순간 테이프를 거꾸로 감은 듯 로켓이 똑바로 선 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메뚜기 로켓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로켓은 지난 7일 744m까지 수직으로 상승한 뒤 이륙 지점으로 정확히 되돌아오는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 세운 325m 기록을 넉 달 만에 2배 이상 경신했습니다. 실제 로켓 발사에 적용할 경우 로켓의 재활용이 가능해져 수천억 원의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o the cost of the propellant is about 0.3% of the cost of the rocket. So it's possible to achieve, let's say, roughly 100-fold improvement in the cost of space flight. 아직은 채 1km도 되지 않는 성공 거리지만 지속적으로 시험 발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우주 항공업계가 미래형 로켓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혈압이나 당뇨 수치를 스마트 기기로 의사에게 보내면 의사가 화상통화로 진단을 해주는 건데요. 하지만 의료체계 붕괴나 비용 상승 등의 문제로 아직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박종욱 두 기자가 원격 진료의 논란과 해법 정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17,000km 떨어진 남극 세종기지.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가 인터넷을 통해 현지 의무실을 연결합니다. 야외 활동 중에 나가지는 바람에 무릎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레이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수의 진단은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들의 의견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점이 10년 넘게 면역체계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 예전에는 150km나 떨어진 큰 병원을 다녔지만 이젠 보건소에서 화상 연결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습니다. 일 가려고만 그것도 참 멀리 낮아요. 안 가있긴 고맙지 뭐요. 지금까지 의료인 대 의료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원격 의료를 환자가 직접 집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산간벽지에 살고 있어서 그 의료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그 서비스의 혜택을. 하지만 언론 발표까지 예정돼 있던 정부의 이 계획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과 연결된 체지방 측정기, 자동으로 체지방 수치와 진단이 표시되고 의사와 원격 상담도 가능합니다. 체지방률이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스마트폰으로 천식이나 욕창 등에 특화된 원격 의료 서비스도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은 의료법 등에 막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료법 때문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료계가 이런 원격 진료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형 병원에 수요가 몰려 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비용 증가하고 접근성 떨어지고 결국은 내가 아팠을 때 제대로 빨리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없어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또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한다면 원격 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매번 병원에 가기 힘든 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선별 도입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들에는 원격 진료를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해외 수출을 하는 등 산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았던 지난 10여 년간 도입 여부와 대상을 놓고 매번 논란 속에 결국 좌절됐던 원격 의료.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슬기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서울시가 동네 슈퍼나 식당 주인 등의 영세 상인들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에 썩 도움이 안 돼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25년째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김정례 씨. 올해 초 서울시 지원으로 무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들은 대로 1,000만 원을 들여 냉장고도 바꾸고 내부 인테리어도 새로 했지만 매출은 도통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와서 뭐 청소 정리 한 번씩 해주고 가끔. 그분들이요? 네. 물건 정리 한 번씩 해줬고 처음에. 그리고 지금은 전혀 없어요. 컨설팅을 받은 한 식당도 마찬가지. 가격을 낮추고 외부 조명도 설치했지만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와서 그냥 이렇게 강의하는 이걸로 이제 끝나는. 이렇게 컨설팅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올해만 1,000명이 넘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8억여 원, 컨설팅 한 건당 10에서 20만 원인데 한두 차례 형식적인 컨설팅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컨설팅 업자들의 예산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생색내기, 이벤트성에 불과하지 않나. 그리고 컨설팅 업체에게만 배를 불리는. 올해 서울시에 배정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 1,000억 원. 이 가운데 영세자영업자 지원 예산은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가수 패티김 씨가 이번 주말 서울에서 55년 음악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무대에 오릅니다. 전종환 기자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20살 처녀 김혜자. 서양인은 패티가 처음 만난 관객은 미팔군 군인이었습니다. 그 나가서 노래했을 때 뭐 모자 썼던 모자들 다 벗어 던지고 너무 소리를 질렀어요. 데뷔 4년 만에 미국 진출. 그리고 돌아온 고국의 환대는 벅찼습니다. 공항에서 딱 나오는데 뭐 난리 났어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여러 개 붙은 가수 생활 55년. 10,000번 넘는 공연 중 한국 가수 최초의 카네기홀 공연보다 국내 대중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 선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한많은 세종문화회관. 우리 대한민국 가수들한테는 그렇게 까다로워야 될 이유를 저는 아직도 몰라요. 패티김의 시원한 노래가 우리 파월장병을 찾았습니다. 작곡가 기록윤과의 운명 같은 결혼. 신혼여행을 대신한 베트남 위문 공연. 무대 밖에서도 숱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75살 패티김의 노래입니다. 한국식 팝 가수로 트로트를 넘보지 않은 노가수는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20살 같은 각오를 밝힙니다. 아직 멋있다, 아직 섹시하다, 뭐 이런 등등의 말을 들을 때 저는 떠나고 싶어요.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미국의 1, 2위 은행 두 곳에 20조 원 규모의 벌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경제를 혼돈에 몰아넣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대가입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오늘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에 13조 8천억 원,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6조 4천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기관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으로 JP모건의 경우 지난해 벌어들인 돈의 60%에 해당합니다. We're not entirely sure if it's going to end at just 13 billion. In fact, it could be quite a bit more.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책임을 금융기관들에게 묻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이들 두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주택을 담보로 한 부실 채권을 집값 거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팔아 금융위기의 사태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년간 미국 정부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 미국 금융기관의 대표격인 이들 두 은행에 대해 철퇴를 가한 셈입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민사적 성격이 강한 과징금에 불과하고 이들 금융기관들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국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은 잘못했지만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는 베트남 골프장과 관련해 부친의 은닉재산이라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중국이 단 한 발로 10,000톤급 구축함을 침몰시킬 수 있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창젠 10호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창젠 10호는 사거리 1,500km로 중국이 이번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은 영토 분쟁 중인 일본 등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홈팀 인천을 대표하는 두 선수죠.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와 배우복서 이시영 선수, 오늘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임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최도시 인천을 대표해 전국체전 성화를 나란히 점화한 박태환과 이시영. 두 선수의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여자 복싱 51kg급에 출전한 이시영의 상대는 지난 대표 선발전 결승에서 꺾었던 김하율. 나란히 체급을 올려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이시영이 장기인 정확한 스트레이트로 견제했지만 13살 어린 김하율의 저돌적인 공격에 점차 밀렸습니다. 급기야 3라운드에는 어깨가 빠지며 다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대1 판정패. 그래도 도전은 계속된다며 이시영은 밝게 웃었습니다. 열심히 경기했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후회는 없고요. 네, 다음번에 더 부족한 점 보완해서 경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마린보이 박태환의 거침없는 여경은 계속됐습니다. 자유형 200m에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1분 46초 42. 대회 기록을 갈아치우며 신관왕에 올랐습니다. 박태환은 앞으로 계영 800m와 혼계영 400m에 출전해 5관왕에 도전합니다. 도마의 신 양학선은 연습 도중 오른쪽 발목을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정규리그 4위 팀 두산이 3위 넥센과 2위 LG를 연파한 데는 포스트 시즌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유희관 선수의 활약이 컸는데요. 정희석 기자가 숫자로 짚어봤습니다. 플레이오프 4차전, 유희관은 자신의 경력에 포스트 시즌 첫 승리를 새겼습니다. 4위 두산을 한국 시리즈에 올려놓은 잊지 못할 1승입니다. 포스트 시즌 3경기 동안 평균 자책점 0점대 짠물투. 최고 구속은 시속 136km에 불과하지만 송곳 같은 제구력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완급 조절로 느림의 미학을 완성했습니다. 수비도 빛났습니다. 믿음직한 제5의 내야수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이 돋보인 두 번의 번트 수비는 LG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목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2009년 신인 지명 42순위로 막차를 탔고 데뷔 2년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10승은 5년 만에 이룬 인생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개막 엔트리도 처음 들었고 모든 게 다 처음인데 포스트 시즌도 처음이고 한데 너무 올해 한 해는 운이 너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네. 유희관의 연봉은 거의 최저 수준인 2,600만 원. 하지만 억대 스타들을 홈끌려며 가을 야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가 유연성 선수와 새롭게 짝을 이뤄 덴마크 오픈에 나섰는데요. 파트너를 바꿔도 우승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벼베기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고 하죠. 이미 전국적으로 절반이 넘게 진행됐는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6%가량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다리 여무는 지난 9월 날씨가 좋아서 일조 시간이 많았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서 날씨 덕을 봤는데요. 내일도 일교차만 벌어질 뿐 무난한 가을 날씨가 이어져서 농가에서 수확하시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일본 남쪽 바다에선 태풍 프란시스코가 일본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이달 들어 태풍이 일본을 향하는 게 벌써 4번째인데요. 우리나라에선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기압 경도력이 커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종일 맑겠고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방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내려가지만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오늘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간간히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월요일 MBC 뉴스데스크 마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